5월 봄비가 내리고 있는 날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좀 낯선 이름일 텐데요. 영국 최초의 여성 작가로 알려진 에프라 벤의 소설 오르노코 골랐습니다. 160페이지쯤 되는 짤막한 장편 소설입니다. 오르노코, 고귀한 영혼의 노예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고귀한 영혼을 지닌 노예라는 뜻이죠. 네, 에프라 벤 함께 하시죠. 에프라 벤, 영국 최초의 여성 작가로 말씀드렸는데요. 1640년에 태어나서 168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인 오스틴, 영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제인 오스틴이 1777년인가요? 이 무렵에 태어났으니까 제인 오스틴보다 100년 이상 먼저 태어난 작가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수리남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수리남은 남미, 브라질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조금 있다가 지도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1688년 수리남을 무대로 노예 문제를 다룬 소설 오르노코를 발표합니다. 오르노코 외에 15편의 단편과 희극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본 것은 오르노코밖에 없습니다. 에프라 벤이라는 작가가 본격적으로 문학사에서 얘기되기 시작한 것은 버지니아 울프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잘 알려진 작품이죠. 자기만의 방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학사상 최초로 여성들로 하여금 속마음을 글로 토로할 수 있게 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이죠. 직업적으로 글을 쓴 최초의 작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영국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제가 에프라 벤이라는 작가를 만난 건 나스메 소세키의 초기 장편 소설이죠. 청춘의 행로를 그린 작품입니다. 산시로에서였습니다. 산시로의 히로타 선생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히로타 선생이 도서관에서 읽은 작품이 바로 이 오르노코입니다. 참 발빠르죠. 산시로가 1909년에 쓰여졌나요? 그 무렵인데 일본의 작가 나스메 소세키는 에프라 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스메 소세키가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그리고 영국 근대 초기 작품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작가여서 에프라 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덧붙이자면은 제가 조지 엘리어트라는 영국의 탁월한 작가를 만난 것도 나스메 소세키를 통해서였습니다. 나스메 소세키가 동경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칠 때 교재를 쓴 게 조지 엘리엇의 사일러스 마너라고 합니다. 조지 엘리엇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인 오스틴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샤럿과 에밀리 브론테 자매 그리고 조지 엘리엇, 버지니아 울프 등등 이 쟁쟁한 여성 작가들이 많죠. 영국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문학상 가장 귀한 작품으로 여기는 게 바로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제인 오스틴 작품들이죠. 이 디킨스를 빼고 나면은 경쟁할 사람이 드물 정도로 상위권에서는 여성 작가들이 압도적입니다. 물론 에프라 벤은 상위에 들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여성 작가라는 점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그 대표작이 다름 아닌 노예의 고난에 찬 삶을 그린 오르노코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시죠. 오르노코가 이동한 길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코라만티엔, 프랑스어로 발음하면은 코라망땡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둘 다 쓰더군요. 이 코라만티엔이라는 곳에서 이 가상의 왕국입니다. 수리남 보이시죠? 이 수리남으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써가고 있는 작가 에프라 벤의 이동로는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런던에서 버지니아, 미국이죠. 버지니아를 거쳐서 수리남으로 옵니다. 이
오프라 벤이 이 수리남에서 잠깐 생활을 했는데 그때 자신이 목격한 이야기를 실화처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을 펼치면은 이렇게 적혀 있네요. 나는 지금부터 어느 고귀한 영혼의 노예의 생애를 독자 여러분께 들려주고자 한다. 그러나 시인의 상상력으로 환상적인 인생과 운명을 끌어가는 거짓된 영웅의 모험담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할 생각은 초도 없으며 진실성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의 신상에 일어났던 사건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그의 생애를 윤색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본 것 그리고 경험한 것, 들은 것만을 진실에 가깝게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설가들이 종종 쓰는 기법이긴 하죠. 그런데 오프라 벤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노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독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아프리카의 가상왕국 코라만티엔의 왕자 오르누코가 수리남으로 팔려가 겪는 노예의 삶을 여성 화자의 관점에서 그린 소설입니다. 이 여성 화자는 작가 오프라 벤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물을 보면은 코라만티엔의 노왕, 100살이 넘은 왕이 있습니다. 흑인이죠, 물론. 이 코라만티엔의 노왕의 손자 오르노코가 있습니다. 이 오르노코는 수리남으로 팔려간 이후에는 시저라는 영어식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이모인다라는 미모의 여성이 있습니다. 오르노코와 이모인다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몰래 결혼식을 하죠. 그런데 코라만티엔의 노왕, 즉 오르노코의 할아버지가 이모인다라는 자신의 손자의 연인을 유혹합니다. 유혹이 아니죠. 강제로 베일을 씌운다 그러는데 후궁으로 들입니다. 그러자 이 오르노코가 이 이모인다를 몰래 찾아가서 다시 이 사랑을 나누죠. 그러니까 코라만티엔 노왕이 더럽혀졌다고 해서 이모인다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자 오르노코는 분노해서 전쟁터로 나아가죠. 그러다가 이 노예선 선장을 만나는데 코라만티엔과 영국을 오가는 이 선장이었죠. 선장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 오르노코마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팔려간 곳이 바로 수리남이었습니다. 이 수리남에는 농장주 트레프리, 그리고 부총독인 바이암, 그리고 군인, 또 원주민들, 노예들이 있습니다. 식민자들 중에는 트레프리 같은 선한 심성의 소유자도 있고요. 또 부총독 바이암 같은 대단히 악랄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그 삶을 여성 화자가 찬찬히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서양 기사도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 로맨스의 느낌도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당시 식민지 지배를 원활하기 위해서 노예 사냥에 여념이 없던, 노예 매매에 여념이 없던 영국인의 눈으로 바라봤다기는 보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입니다. 여성 작가들이 이런 시선을 갖는데 어떤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탈식민지적 사유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한계는 분명합니다. 오르노코를 백인처럼 그린다거나 로마인처럼 그린다거나 이건 분명히 서양인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죠. 피부색만 다를 뿐이지 서양의 기사와 다를 바 없는, 또는 로마인의 후예와 다를 바 없는 인물로 그린다는 것. 그리고 노예 매매업의 1차적인 이 죄과를 흑인들에게 씌운다는 것 등등 여러 지점에서 한계를 보이긴 합니다만은 한계는 한계대로 두더라도 17세기 후반에 이런 소설이 쓰였다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문학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평과 연구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 오르노코입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죠. 흑인은
당연히 인간이 아니었고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짐승, 일 잘하는 짐승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 지배의 기반에 노예무역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영국의 노예무역은 악명이 높죠. 이 제국주의와 관련해서 얘기할 게 뭐 한두 가지 있습니까만은 특히 이 노예무역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랄한 비판을 퍼붓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 노예무역과 관련한 그 도덕성, 윤리성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를 다시 바라보자는 그 흐름들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프라베는 이 흑인 왕자 오르노코를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로 명명합니다. 어떻게 표현한지 볼까요? 한치 오차도 없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그의 얼굴과 태도에는 기품이 넘치고 있었다. 얼굴색을 제외한다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답고 활기차고 우아한 사람은 없을 듯 싶었다. 진정한 미의 기준을 우아함이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무엇 하나 빠진 것이 없었다. 정성 들여 빗은 듯한 머리카락은 새의 깃털로 바깥쪽을 부풀게 하고 거기에 빗으로 살짝 눌러서 양 어깨까지 가지런히 늘어뜨리고 있었다. 출중한 외모 못지않게 그의 인품 또한 나무랄 데가 없었다. 어떤 화제에 대해서도 그는 찬탄할 만한 솜씨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노라면 백인, 특히 그리스도교인 백인들만이 뛰어난 재치나 말솜씨를 가졌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금방 깨달을 것이다. 왕자니까요, 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죠. 이 프랑스와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그런 교양을 갖춘 이 왕자입니다. 이 왕자를 모델로 했다는 것도 문제 삼을 수도 있겠죠. 평범한 흑인이 아니라 서양식 교육을 받은 흑인이라면은 분명히 가까이서 그리고 이 기품 있는 캐릭터로 형상화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보면은 대단히 그 서양적인 미적 기준으로 오르노코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백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르노코가 도드라진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죠. 오르노코 자신, 흑인 자신을 그대로 그리기에는 역시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한계를 충분히 인정하고서 이 텍스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로도 파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검은 피부를 가진 것만으로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었던 시대 말이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순순히 복종하고 있는가인데요. 이제 수리남으로 와서 농장에 팔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서 이모인다, 자신의 여인이었죠. 이모인다를 만납니다. 이모인다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요. 농장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이모인다와 사랑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까지 갖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노예가 된다는 것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아내인 그 이모인다와 탈출을 모색하죠. 해서 동료 흑인 노예들과 함께 노예를 이끌고 탈출에 나섭니다. 그 탈출에 나서기 전에 흑인 노예들에게 행한 연설입니다. 오르노코의 연설 들어보시죠. 그런데 왜 그가 말했다. 사랑하는 친구이면서 나와 함께 고통받는 동료들이여. 우리는 왜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의 노예여야 하는가? 그들이 정정당당한 싸움으로 우리를 정복했는가? 명예를 건 전투에서 우리를 이겼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고결한 영혼도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또 전사로서의 영혼이 끓어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여자나 바보나 비겁한 작자의 농락으로 원숭이처럼 팔려온 것이다. 우리가 지켜준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강탈과 살인과 절도와 극악한 짓을 일삼던 고국을 버리고 온 악당과 불황자들이다. 그대들은 매일처럼 그들이 미개한 야만인보다 더 추악한 모습으로 서로의 악행을 헐뜯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하는가? 가장 비천한 짐승과 인간을 구별해주는 인간다운 미덕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저 타락한 무리에게 어째서 우리는 순순히 복종하고 있는가? 분명히 물어보겠다. 여러분은 저 사람들의 손에 채찍질을 받으며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는가? 네, 뜨거운 연설이죠. 영국의 식민자들을 비판하는
부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켜주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식민자들이죠. 그 자들은 하나같이 강탈과 살인과 절도와 극악한 짓을 일삼던 고국을 버리고 온 악당과 불황자들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이네요. 그대들은 매일처럼 그들이 미개한 야만인보다 더 추악한 모습으로 서로의 악행을 헐뜯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하는가. 이 백인들이라는 게 미개한 야만인보다 더 추악한 모습으로 서로의 악행을 헐뜯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하는가. 이 1688년 시점에서 대영 제국이 그야말로 이 식민지 지배의 극한을 향해서 달려가던 시점이죠. 그 시점에 영국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백인 식민자들의 모습이 오르노코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런 그 문학이 있었다는 것, 이런 소설이 있었다는 것, 이게 저에게는 참 놀랍게 와닿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를 그 내부자의 식민지 지배를 내부자의 시선으로 비판했다는 점,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째서 우리는 순순히 복종하고 있는가라는 오르노코의 연설이 담고 있는 의미,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 오르노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탈출을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흑인 노예들이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하고 다시 백인들의 품으로 돌아가죠. 그러자 이 트레프리, 이 선한 백인으로 등장합니다. 트레프리와 이 바이안 부총독이 오르노코를 설득하러 나섭니다. 항복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별 탈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탈출에 실패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똑똑한 고문을 당합니다. 바이안 부총독이 약속을 배신했던 거죠. 이 백인 지배자들은 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트레프리 같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 식민 권력의 대리인들이죠. 그러니까 바이안 부총독 같은 사람들은 이 흑인들하고의 약속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팽개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르노코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백인이 경배하는 신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저는 백인이 경배하는 신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 신은 원칙적으로 백인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있으며 신의 뜻을 분명히 내세우지도 않고 또 거의 실천도 하지 않는 백인들 속에서는 정직한 사람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했다. 자신은 명예심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백인들에게는 경계심을 풀 수가 없으며 기독교인들과 같이 먹고 마실 때는 항상 호신용 무기를 가까운 곳에 둬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변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으며 백인이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르노코의 이 주장, 설득력이 있죠. 백인들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겼는지, 이 제국주의 지배자들이 식민지를 강탈하면서 내세웠던 약속들을 얼마나 그대로 삼켜버렸는지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배가 얼마나 악랄했는지는 인도에서, 그리고 버마에서, 그리고 카리브해 연안에서 세계 곳곳에서 여실하게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국 하면 젠틀맨을 떠올리게 되고요. 대영 제국 하면서 어떤 선망의 시선을 바라보죠. 이 대영 제국은 이런 노예들의 피 위에, 뼈 위에 세워졌던 것이죠. 네, 두말 해서 뭐 하겠습니까? 프랑스 식민지 지배는 또 어떻습니까? 네덜란드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르노코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단히 뭐랄까요, 무서운 죽음인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저들의 손에 그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저 불명예 손은 악당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내를 먼저 살해하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잠깐 볼까요? 책찍질 당하던 시저는 세상에 없다. 이 시저는 오르노코의 이름입니다. 내게는 어떤 신뢰도 남아있지 않다.
당신들은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내게는 두 번 다시 모욕당하지 않을 만큼 나를 지킬 힘이 남아있다. 사람들은 새삼 그를 안심시키려고 온갖 약속을 했다. 시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경멸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누구든지 먼저 도전해오는 자에게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 목숨을 걸고 덤벼라. 이렇게 말한 뒤 시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단검을 든 손을 머리 위로 번쩍 쳐들었다. 보았나? 그렇군. 신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믿을 수 없는 놈들. 그가 말했다. 나는 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는 죽음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다시 체포돼서 산산이 몸이 찍힌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숭고한 영혼을 지닌 오르노코의 죽음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문장을 에프라벤은 이렇게 씁니다. 이리하여 그 위대한 인물은 생을 마감했다. 훨씬 더 좋은 운명을 누렸어야 했던 인물이었고 그를 칭송하기 위해서는 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솜씨가 필요한 인물이었다. 바라건대 나는 내 글의 평판에 힘입어 그의 빛나는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저 용감하고 아름답고 지조 있는 인모인다와 함께 후세까지 전해지기를 희망한다. 네, 이 에프라벤이라는 17세기 탁월한 여성 작가가 오르노코라는 인물을 통해서 백인, 특히 자신의 조국인 영국의 식민지 지배의 폭력성과 야만성, 그리고 백인들의 이 무신뢰성, 그리고 비인도성 등등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중세 기사도 문학의 정취가 담뿍 담겨 있으면서도 제국주의 영국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흑인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계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지적하기 전에 텍스트를 꼼꼼히 읽고 그 의미를, 역사적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게 독자들의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인 오스틴과 에밀리 샤롯 브론테 자매, 그리고 조지 엘리어트의 선배, 나아가서는 버지니아 울프의 대선배로서 에프라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에프라벤의 오르노코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오르노코가 자신을 배반한 선장, 오르노코의 선장, 노예선 선장을 철석같이 믿었었죠. 그런데 이 선장은 오르노코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 선장에게 오르노코가 한 말 들어보시죠. 잘 가시오.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과 당신이 맹세했던 신의 진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내가 겪는 고통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오. 오르노코에게 많은 백인들은 불신의 대상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조금은 낯선 작가와 낯선 소설을 함께 했습니다. 17세기 영국 최초의 여성 작가 에프라벤의 대표작 오르노코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